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윤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번다면 최상의 직업 선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취득 방법과 취업 전략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최혜별 강사님, 취업 전략 도움 말씀 주실 정호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혜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계시는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도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 반려동물 관련 직업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반려동물 관련 직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앞으로의 전망이나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격증과 취업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반려동물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게요. 혹시 지금 두 분은 키우시는 반려동물 있으신가요? 네, 저는 고양이 7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7마리? 집에서요? 네. 이사님은요? 저는 2002년도부터 쭉 시추 한 마리를 이제 애기처럼 키우다가 네. 작년에 이제 2월달에 하늘나라를 쭉 보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지금 다시 키우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네. 와, 고양이 7마리면 정말 대단한데요? 같은 종이고인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 아니요, 각각 다른 종이고요. 네. 저는 길고양이들을 밥을 주는 캔맘 활동을 하다가 네. 길에서 아픈 아이들 위주로 구조를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뭐 TV 프로그램에 나오셔도 될 만한. 근데 저보다 더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저는 그래요? 뭐 축에도 끼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야, 요즘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할 만큼 정말 반려동물 많이 키우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가족과 함께 살겠다는데 거기에서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또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핵가족화로 인해서 1인 가족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큰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족 간에 어찌 보면 좀 대화, 그다음에 또 만나는 시간이 그만큼 작아짐으로써 다른 가족에 대한 동경심과 따뜻함을 또 대리 보상을 받고 싶은 측면에서의 또 반려동물을 같이 크는 그런 네. 유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는 걸까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졌는데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결혼을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1인 세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의 위로도 받고 힐링을 받는 차원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은? 네,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네. 그 마지막 부분에 저도 아주 100%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가정이 이제 명절 때 한 1년에 2번 정도 추석하고 설 때 이제 온 가족이 모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모이면 우스갯소리로 가족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분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주제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진짜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고 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공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희망사항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열정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좀 씁쓸한 이야기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어떤 예전에 인터뷰했던 분이 아이들이 어리고 그럴 때는 정말 이제 뭐
부부간의 대화도 많고 그렇죠. 아이들 키우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분이 사실 강아지를 정말 싫어하셨대요. 음. 이렇게 옆에 있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셨던 분인데 은퇴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반겨주는 게 강아지밖에 없어서 지금은 그 강아지 보는 낙으로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싫어하더라도 솔직히 이제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네. 소중한 거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특히 들어가면 또 서열이 다 정해져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네. 일단은 뭐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개와 관련된 에티켓 문화. 맞아요. 정말 네. 반려동물과 같이 있으면서 중요한 에티켓의 문화인데 이런 반려동물들을 키우면서 꼭 지켜야 할 에티켓 네. 베스트 3 정도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산책 시에 그 배변을 깨끗이 치우는 게 맞아요. 정말 가장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그래도 인식들이 많이 나아지셔서 치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부분 다 치우시고 배변 봉투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개 중에 이제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잘하시는 분들도 조금 오해를 맞아요. 받고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출 시 배변 봉투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치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는 산책 시에 꼭 목줄 하네스를 맞아요. 했으면 해야 좋겠어요. 네. 네, 그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지만 그렇죠. 그걸 안 했을 경우에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게 많아서 보고 있는 동안에도 가슴이 조마조마하거든요. 네. 그 차도로 뛰어들면 맞아요. 어떡하나 막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저는 잠시 보면 그 목줄을 안 했던 개가 오다 보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약간 이탈을 했는데 오던 자전거랑 아이고. 부딪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사님은 맞습니다. 에티켓. 지금 두 가지를 이제 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또 덧붙이면 이제 결국은 공공장소에서 이 목줄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네. 외출 시뿐만이 아니라 가장 예를 한 가지 중요한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우리 그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네. 이렇게 목줄 안 하고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맞아요. 네, 반드시 엘리베이터 탈 때는 안아서 또 타야 되는 그런 에티켓을 꼭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네. 또 반려동물을 아끼고 보살피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그렇죠. 에티켓은 반드시 지켜야겠죠. 자,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반려동물 관리사 직업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반려동물 관리사가 현장에서 맡게 되는 업무는 어떤 건가요? 네, 지금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이제 크게 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훈련업,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를 우리가 사람의 생활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교육 훈련시키는 업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조, 어떤 그 관련 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조, 유통하는 그런 업종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우리 요즘에 뭐 애견 유치원, 호텔 이런 부분이 네, 자꾸 네, 네. 생기고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서비스업 쪽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 관리사가 그러한 여러 가지 분야 업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죠. 책무는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주인들과 반려동물이 그 서로 교감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알려주는, 계도해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반려동물은 이제 말을 못 하거든요. 말을 못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그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너무 눈높이를 우리 애는 천재야. 항상 열이는 열풍이 다 우리 애는 천재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얘네들의 어떤 생활 습관에 맞게 네. 좀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반려동물 관리사 책무입니다. 그 천재는 어디를 가나 있고 있어.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일단 뭐 시청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반려동물 관리사 직업에 정말 관심이 뜨거워요.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그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매력이 있는 직업인지 네.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 뭐 일반 직업하고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생명체를 대상으로 이제 업무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뭐 생명체를 대상으로 기계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의 생각과 얘네들의 행동이나 얘네들이 행복하게
똑같은 얘네들도 이제 그 어떤 행복해질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물보호법에도 이제 동물복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복지 수준을 잘 접목을 시켜서 얘네 복지에 맞는 접목을 시켜서 사람하고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일을 하는 게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좀 만족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 딱 이렇게 보여지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강사님. 네. 일단 저는 이 직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과 반려인에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동행을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함께 정말 행복하게 이제 올바르게 반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더 보람을 느끼고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뭐 법이나 유기견의 많은 거, 이게 사실 대통령의 공약으로 나올 만큼 네. 요즘은 정말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여성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어떤 여성들이 이 직업을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세 가지를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가 나물 돕기를 좋아하시는 어떤 성격의 분들. 네, 왜냐하면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보면 대개들 보면 이제 너무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눈높이를 낮춰주려면 아주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저분을 꼭 도와드려야 되겠다.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네네. 있도록. 네. 네. 저분은 키우고 싶은데 잘 몰라서 저러시는구나. 네, 이런 어떤 남을 돕기 좋아하는 네. 성격. 네, 두 번째로 이제 평소에 똑같은 얘기인데 타인을 좀 이렇게 배려할 줄 배려해 줄 알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꼭 제가 이 견주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아닌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상대방의 견주의 어떤 마음도 존중해주면서 배려해주면서 그거를 아주 여력껏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설득력 있는 사람들, 네. 또 이런 정도의 어떤 성격이시면 아주 이쪽에서 성공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기본적으로 동물을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맞는 그게 말씀. 자기는 좋아하는데 또 다른 또 같이 있는 또 가족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어찌 보면 반려동물 관리사분들이 직접 나서서 네. 또 이해시키고 같이 네. 지낼 수 있는 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네, 저는 네. 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 뭐 강사님 제가 이제 자격증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 좀 드릴 것 같은데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남녀 비율 네.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개나 고양이를 반려하시는 그 비율이 여성분들이 더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응시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한 10명 중에 7분 정도는 여성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반려동물 자격증에 그러니까 취득을 목적이죠. 그러니까 관리사라는 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러면 남녀 비율은 아까 뭐 여성이 많지만 연령대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는 보통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오. 주로 많고요. 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별 구분은 없습니다. 나이 연령대는 비슷해요. 네. 비슷하고 한 25에서 30대 후반 요 비중이 전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연령대가 굉장히 많네요. 네,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다니시는 중에 무언가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고 싶으신 네네. 분들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분야에 따라서 남녀 비율이 좀 차이가 나기도 하나요? 네, 조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훈련업 쪽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반려동물들을 좀 등치가 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애들을 좀 제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럴 때는 그런 이제 교육훈련업 분야는 이제 남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우세한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어떤 위탁 서비스업이라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애견 호텔, 유치원, 뭐 이런 경우에는 펫시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줄을 이루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업종들로 이렇게 약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분야냐에 따라서는 조금 뭐 비율이 차이가 네. 나기는 하는군요.
그럼 사람들이 혹시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이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관리하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하냐라는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우리 집에서 키우는 이제 고양 강아지가 이렇게 밥을 먹어요. 저는 이제 밥을 주지 않습니까? 네. 밥을 주는데 밥을 당연히 주니까 나는 주인을 잘 알아보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주인인데.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밥을 먹는데 야 그만 먹어 하고 손을 이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 사람들은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반응이 얘네들이 아직까지 반응이 예를 들어 확 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오. 무는 신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럴 때 이제 얘네들의 그 의사 표현은 이게 보편적으로 무슨 표현이냐면 딱 물고 나서 내가 너보다 힘이 세 건들지 마 오. 이러는 의사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보면 이제 물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핥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주인을. 그 순간에 주인은 막 혼을 내죠. 자기를 물었으니까. 이놈이 주인도 몰라보고 혼을 내요. 그러고 나면 얘는 물고 나서 또 핥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놈이 자기도 모르게 걔가 밥 먹는데 걔도 안 건든다는 말처럼 네. 순간에 자기도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는데 이제 후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얘들은 딱 물었을 때 내가 너보다 힘이 세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고 나서 핥아주는 행위는 자, 이제 내가 힘 세다는 거 알았지? 너도 내 부하로서 사이좋게 지내자. 오. 이런 뜻이라고 행동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불일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가서 그런 행동을 또 하게 되면 주인은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몽둥이가 들려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이놈이 한 번 했는데 또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거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성격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일입니다. 네. 정말 오해를 갖고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떤 직업에 대해서 편견이나 오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런 직업적인 편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직업적인 편견을 없앤다라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질문을 저한테 던지는데요. 네. 저도 직업 분야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같은 나무봉을 들었는데 누구는 판사고 누구는 목수다. 아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어떻게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 그다음에 체면, 그다음에 이러한 위세 이것들이 어찌 보면 권력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네. 말을 예전에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나마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육체 노동, 그다음에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해서는 그 사람이 안 된다라는 게 네. 이제 부분이었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직업적인 뭐 편견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나마 직종의 세분화 이 세분화된 것들이 정문화가 되게 됨으로써 아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저 사람이 알고 있네 라고 했을 때 이제 직업적인 편견들이 다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직업들에 대한 편견을 깨는 방법 그 부분은 정말 세분화돼서 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로 나가는 방법 말고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자, 이 반려동물 관리사는요,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분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직업인데요. 반려동물 관리사가 되기 위한 시작이죠.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이야기 보다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격증 관련 수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인데요.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고 다양한 직업정보 제공과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 친화 직종과 미래 유망 직업을 선별해 교육을 하고 있죠. 오늘 진행되는 직업 교육은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과 주인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개들에 대한 트러블에 대한 수업을 하였고요. 그 트러블을 이제 보호자들이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어떤 훈련을 해줘야 하는지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조금 수업을 진행하였어요. 반려동물 관리사 수업은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듣고 있었는데요. 여성들에게 알맞은 직업으로 여겨지는 만큼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여성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들은 어떤 이유로 반려동물 관리사에 도전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솔직히 가정주부고 하다 보면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펫시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기 이전에 먼저 제가 반려동물 관리사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전파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는 표현을 많이 당하는 이유 자체가 짖음이 좀 많죠. 네, 너무 짖어요. 근데 그 아이 성향을 알면 사실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 뿐더러 그거는 충분히 그 반려견에 대해서 그 종에 대해서 그 견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강아지를 찾기 때문이겠죠. 근데 예쁘니까. 계속되는 수업. 수업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반려동물 관리사 양성과정 수업을 들어본 소감. 잠시 들어볼까요? 재밌기도 재밌고 일단 도움도 엄청 많이 됐고요. 제가 아직 강아지나 동물을 키우는 건 없어서 조금 봤는데 조금은 이해도나 그런 게 조금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정말 재밌고 알아갈수록 정말 재밌는 수업인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사람과 함께 온 다양한 동물들. 이제는 함께 삶을 살아가는 반려동물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 만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공부가 필요한데요. 입장에서는 내 공간에 그 역할의 중심에 바로 오늘의 직업, 반려동물 관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안 들었던 애도요. 어딘가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이 수업 자체가 그냥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들으셨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정말 반려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반려동물에게 조금 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그 아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수업을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격증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은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서 2012년 초부터 지금까지 민간 자격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응시 자격은 나이나 학력 제한은 따로 별도로 있진 않지만 동물학대 전과가 있거나 아니면은 마약을 했던 이런 이력들이 있으면은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격증에 관련된 시험 시기 그리고 그게 들어가기 위한 비용 네. 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이 자격시험은 정기시험과 상시시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응시할 수 있는 정기시험은 1년에 4번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고요. 예.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때 검정 수수료는 6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나면은 직무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서 그 직무 교육을 이수할 때 별도로 14만 5천 원의 비용이 따로 들어갑니다. 네. 그럼 총 합쳐서 한 20만 원 정도 정도. 네네.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요즘 대학교에도 관련 학과가 개설이 돼 있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2년제나 4년제 예. 정규 대학에 반려동물 학과가 한 20여 군데 정도 오, 생겨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동물 자원학과 유사 명칭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 학과, 애완동물 학과, 그리고 그 정규대학 이외에도 이제 직업 전문 학교에서도 네. 이 관련 그 학문을 많이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사님, 그러면 필기시험 과목 어떻게 구성이 좀 되어 있나요? 지금 필기시험 과목은 총 5가지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일단 뭐 동물의 역사나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반려동물 총론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개와 함께 생활하면서 돌봐주는 방법이나 이제 다른 이들의 동물을 돌봐주는 방법을 배우는 펫시터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펫 매니저라는 과목도 있거든요. 여기는 반려동물 어떤 훈련 방법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이제 품종의 동물들 보존을 위해서 브리더라는 직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브리더 입문이라는 과목이 있고 요즘 반려동물 펫로스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반려동물 장례학이라는 그리고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네. 총 5가지 과목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고양이 뭐 제가 키우지는 않지만 보면 거의 자는 것 같은데. 그 잠을 하루에 뭐 14시간인가 아, 15시간 네. 이상 자야 되는데요. 어. 맨날 보면 눈이 감기져 있어요. 그냥 묶고 자고. 거의 묶고 자고. 자다가 않잖아. 네, 일어나서 깨있는 시간이 보통 얼굴 보고 뭐 간식 주고 이렇게 깨서 얼굴 보는 시간 1시간에서 2시간 되면 또 자고 있어요. 돌아보면. 네. 저는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잔 줄 알았어요. 저는. 고양이 원래 야행성이잖아요. 원래 야행성이긴 한데 사람하고 또 오래 살다 보면은 익숙해져서 밤에도 잠을 자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강아지, 고양이 좀 신기한 게 알면 할수록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필기 시험 과목에서 혹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특별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고는 없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고양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그래도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거에 의미를 두시고 재밌어 하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재밌게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자기 전 취득하실 때 이제 1차, 2차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네. 1차 필기 보시고 2차 실기를 이제 대부분 많이 보는데 아까 설명하시기에 실기 없이 직무 교육으로 대체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직무 교육을 받게 되나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직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취업을 하셨을 때 그런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현장에 가서 직무를 이렇게 체험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이론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취업 현장하고 좀 직결된 얘기여서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워낙 이제 분류가 산업이 다양합니다. 다양하다 보니까 이 직무교육이라는 그 좀 한정된 시간 내에 그 산업별로 분류된 어떤 책무나 이런 직무들을 네. 다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나 고양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네. 그 전 과정이 이제 단계별로 좀 얘네들에 대한 케어해야 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네. 건강 관리, 네. 또는 모질 관리, 뭐 또 예방 주사를 맞춰야 되는 시기 네. 이런 그러니까 가장 주 업무가 이제 고양이와 개의 어떤 전 단계에 걸친 케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을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특정 산업 분야, 예를 들어 뭐 시터업을 하실 때, 네. 뭐 호텔이나 이런 쪽에서 하실 때, 얘가 몇 살 된 강아지는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든가, 이러한 이제 지식들, 기본 지식들을 갖고서 현장에 투입이 되시는 거겠죠. 네. 네. 그러면 자격증 시험 합격률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지금 보면 이제 점점 이제 합격률이 좀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2016년도 말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한 80% 조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높은데. 떨어졌는데도 한 80%죠. 예. 네. 왜냐면 이 반려동물 이 분야의 어떤 응시자 분들 보면 네. 거의 기본적으로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상당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제일 많이 합격하는 연령대는 어느 정도? 보통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이제 응시 비율도 좀 많고요. 네. 여성분들이 한 70% 응시자 중에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29세에서 한 30,
2, 3세 사이의 어. 분들이 가장 합격률이 높습니다. 네네. 혹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하우가 있다면 좀 공개해 주세요. 이 반려동물 관리사 과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사실 다양하고 많은데요. 그래서 공부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뭐 관련 서적들, 전공 서적, 관련 학과 전공 서적들을 사서 구입해서 공부하시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비용이 절감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투자를 해야 돼서 네. 어렵죠. 아무래도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에서 네. 이 과목들이 개설돼서 오, 수업을 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은 단기회 과정도 있고 뭐 구비 교육도 있고 해서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도 않고 쉽게 좀 더 노하우들을 네. 취득해서 공부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아까 20대, 30대가 제일 이제 많은 이런 층인데 솔직히 또 어찌 보면 좀 젊은 층분들은 이런 암기라든지 학습에 대한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층마다 틀릴 것 같은데 이 시험 취득에서가 좀 고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유형분들이 좀 고전하시나요? 일단은 본인이 동물을 오래 키워왔고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때문에 공부를 별로 하지 않고 무턱대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 정답하고 그냥 자기가 생활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이제 네. 답으로 쓰시는 분들. 저도 이제 이거 공부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행동학적인 어떤 이론적으로 네. 이렇게 확립되어 있는 내용이랑 실제 우리가 경험해서 얻는 이런 것들이랑 조금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키워봤던 경험만 믿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 조금 많이 힘드시고요. 그러니까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 등에 떠도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그냥 달달 외우셔가지고 잘못된 정보들인지도 네. 모르고 이제 도전하시는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좀 이렇게 쉽게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은 어떤 유형인가요? 보통은 그 지자체에서 개설하는 교육 과정이나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여성 인력 개발센터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수업을 참가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쉽게 취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교육 과정들은 시험 주관처인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서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도 보통 한 20시간 정도 단기간 수업도 있고 해서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노하우 수업을 받으시는 게 훨씬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반려동물 자격증을 취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외에도 솔직히 관련된 자격증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이 정도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이나 아니면 지식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작년에 2014년도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에 있는 직업 중에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을 네. 44개의 직업을 선정을 해서 국내에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던 직업 중에 그 한 가지가 애완동물 이제 행동상담원이라는 직업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소개도 직업방송에서 한번 됐었었고요. 근데 그 직업이 동물들을 대하다가 보면 가장 좀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바로 얘네들의 이제 행동학적인 문제입니다. 얘네들의 의사표현을 좀 잘 이해를 해야지 네. 업무에 아주 더 능숙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완동물 행동상담원에 관련된 자격증이 이제 반려동물 행동교정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 자격증이나 또는 그 교감사 네. 이런 어떤 그 얘네들의 어떤 그 의사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교감사 이런 것들을 좀 더 취득하시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앞으로 자격증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뭐 더 개선되어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그 2차 실습을 직무교육으로 8시간의 직무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워져서 좀 더 전문적인 네. 그런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식들을 배우는데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씨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이 안 됐던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감안하더라도 아까 조금 전에 강사님이나 이사님도 계시겠지만 이 직무 교육으로 대체한다라는 게 솔직히 저도 약간 자격지도에서 가장 큰 맹점이지 않냐. 실제로 말해서 이런 우리가 어떤 행동 교감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책무와 과업과 이런 직무에 관련된 행동 패턴에 임상적인 이런 연구라든지 실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 소요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고객, 견주라든지 고객들이 아, 이분에 관련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패턴을 알고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그냥 자격증 외워서 이런 패턴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임상적인 이러한 실습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전문화 시켜야지만 일반 다른 자격증하고의 차별성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박사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게 뭐냐면, 이 자격 그 협회에서도 예. 박사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2012년도에 이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이 처음 시행될 때만 해도 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조차도 반려동물이라는 용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애완동물, 반려동물이 뭐예요라고 묻는 분들이 네.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격시험을 시행할 때 협회에서도 초기 목표가 인력의 어떤 양적인 배출에 우선적으로 두었습니다. 이 그렇죠. 포커스를. 그래서 산업이 막 급속도로 막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기초 지식 위주로 해서 검정을 해서 내보냈고요. 이제 아마 2단계로 이제 도입을 2단계로 돌입을 해서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임상 훈련도 테스트 네. 기간도 거치고 이렇게 그렇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 되면 참 네. 좋은 네.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반려동물 관리사 취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진출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예.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 산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육 훈련업 쪽하고 위탁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 유통업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위탁 서비스업 쪽이 아직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동물 운송업이라는 직종을 또 신설을 했고요. 동물 운송업 그리고 동물 이제 위탁 서비스업이라는 직종을 업종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이렇게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편하게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우리도 지금까지 많이 알고 있는 건 애견, 애완 이런 개념으로 하다가 이제 네.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제 민간 자격증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동물 교감 전문가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좀 생소하지만 반려동물 이제 뭐 아로마 테라피스트 뭐 이러한 직업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추인데 이 두 가지 직업 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동물 교감사면 옆에 이제 전문가 강사님이 교감사, 대표적인 교감 업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교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강사님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아로마 테라피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또 많이 뜨고 있는 또 직업으로 볼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리사 직렬에서. 예. 이게 이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되게 이제 의료적으로 할 수 있는 되게 처치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이제 비의료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애들의 어떤 건강 관리라든가 예, 또는 모발 개선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쪽에 그 일을 좀 하는 게 테라피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행동 교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테라피사들이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 뭐 좀 공격성이 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 아로마 향을 통해서 공격성을 좀 완화시킨다든가 그게 그러한 쪽으로도 접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교감 쪽으로는 네. 어떻게 전문가님께서 동물 교감은 동물들의 이제 심리를 파악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예. 보통 좀 더 잘해주고 싶어도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얘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더 잘 못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반려인 사이에서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 있잖아요, 말. 근데 TV에서 이제 말을 해서 네, SBS 프로에서 네. 해줬던.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네네. 네, 커뮤니케이션 네.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외국인 네. 여성. 예, 여성분이 있죠. 네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이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분이 하이디를 다 알고 대표적으로 계시죠. 네. 많이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네. 관심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손 갖다 대면은 바로 그렇죠. 그때 알더라고요. 말이 눈물 흘리는 것도 저 봤어요. 손으로 이제 리딩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손으로 리딩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의 체온이나 어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의 방식으로 쓰다듬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제가요 이제 찾다 보니까 펫 트리밍 매니저 그리고 네. 반려동물 전용 택시 기사가 있대요. 전용 진짜인가요? 택시기사요? 네,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떤 네. 직업인가요? 이제 전용 택시하면 참 사람들이 놀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네. 서울 시내만 해도 지금 3분이 그 오. 택시 전용 택시 이제 사업자를 갖고서 네. 택시 업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이 또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업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물 운송업이라는 그 업종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네. 왜 또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제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제가 자가용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네. 지방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어디 출장 갔을 때 또 누구한테 또 네. 맡길 수 있는. 맞습니다. 뭐 공항에 데려갔다가 공항에서 또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좀 어떤 샵에서 또는 가정집에서 어떤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저 지방에서 그렇죠. 이렇게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얘네들을 그냥 어떤 뭐 이렇게 케이지에 이렇게 실어서 보내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동물보호법에서도 동물복지 개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규격에 얘네들이 이동하는 동안에 네. 자유롭게 좀 보낼 수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규격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을 이렇게 영역으로 지금 이제 업종을 신설을 했고요. 네. 그리고 펫트리밍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사 뭐 좀 유사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강아지들을 이제 모발 관리를 하는 어떤 진짜 그 뭡니까 히노키탕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요즘에 그런 히노키 욕조를 갖다 놓고 사우나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옆에 반려동물 안 키우시는 분들은 다 저보고 뭐라고 해요. 사람보다는 안 사람도 못하는 거. 네, 사람보다는 안내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마사지를 이제 전용 마사지도 이렇게 해주고 네. 이런 직업이 이제 바로 펫트리밍 매니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가장 선호도와 경쟁률이 높은 곳 어딘가요? 지금 이제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셔서 여성분들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먼저 선호하는 게 물어보면 어떤 쪽을 일단 먼저 일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펫시터 아니면 도그워커 이 두 개의 직종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 또 그렇게 가장 많고요. 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이게 이쪽으로 좀 몰리는 현상이 생기냐면 일단 접근성이 좀 뛰어나거든요. 일을 크게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뭐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펫시터나 도그워커가 주인을 대신해서 맡아주거나 산책을 시키는 거라고 해서 이게 그냥 그 시간 동안만 이렇게 보내면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처럼 이 주인하고 똑같이 얘를 잘 돌봐서 커뮤니케이션에서 돌봐서 주인에게 이렇게 안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보통 취업처에서 이제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떠한 유형의 인재를 좀 원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생명을 이렇게 대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대하다 보니까 이 열정이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왜냐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관리사가 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탁을 받는 경우도 이제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위탁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막 얘 강아지를 이해를 시키고 또 교육 훈련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열정이 없으면 되게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열정 있는 분을 가장 선호하고요. 그리고 좀 남들을 좀 설득할 줄 아는 설득력이 좀 있으신 분들, 예. 네. 그런 분들을 좀 선호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력서를 쓸 때 강조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애가 어떤 뭐 봉사활동, 이 관련된 봉사활동도 좀 많이 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가 네. 또는 내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지금 키웠던 어떤 그 경험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특별하게 어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면접을 보러 갈 때 좀 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있죠. 네,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손톱을 좀 길게 기르고 가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를 이렇게 핸들링하고 이렇게 또 쓰다듬어주고 케어하고 이러다 보면 손톱이 길면 또 불편하고 또 긁히거나 이런 상처도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개나 고양이들은 애들은 향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향수를 뿌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면접 보실 때 별로 좋은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네. 그럼 지우고 가는 게 맞나요? 네, 지우고 가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강사님 취업 전에 우리가 보통 인턴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뭐 다양한 준비를 위해서. 그런 경우 뭐 어디서 어떤 경험을 좀 얻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키우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좀 더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권해드릴 때 주변에 지인분들의 동물들부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봉사활동을 나가라고 좀 권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 동물보호단체 같은 곳에 봉사를 하러 가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아이들을 좀 경험해 보실 수 있고 또 사랑도 나눌 수 있으니까 네, 두 가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인턴하고 아르바이트 이제 어떤 봉사활동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이제 임금을 받으면서 또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할 때 반드시 이거는 좀 배워둬야 된다. 이때 정말 배워두는 게 중요하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업종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이 조금씩은 이제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반려동물에 대한 그 주인의 애정도를 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형을 분석해서 반려동물을 케어하고 또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취업 후에 보통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나요? 네, 지금 금방 그 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보편적으로 재밌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역시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 견주들 중에 보면 견주나 이제 주인들 중에 개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닌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닌데 걔는 뭐 이렇게 함부로 무는 애가 아닌데 그게 진짜 많이 해요. 네.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 좀 강아지 무서워해서 큰 개 보면 무서워해서 그냥 이렇게 피해가면 우리 개는 절대 안 문다고. 네, 그러죠. 맞습니다. 절대 어디 있겠어요. 네, 네. 그렇죠. 화가 나면 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관리사의 어떤 지식으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반려동물 관리사는 그 취업을 한 이후에도 사실 많은 부분을 좀 더 배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배워두면 좋을 만한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이나 창업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되게 보면 이 반려동물 이 산업 분야에 이제 창업 쪽이 특히 지금 일자리를 자꾸 창출을 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 관리사가 그 소규모 일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실 때 어떤 또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아마 역할을 또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터넷에 어떤 블로그 마케팅 뭐 기법이나 이런 뭐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이제 개인 창업을 하더라도 아주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네. 또 카페끼리 서로 간에 정보도 좀 그렇죠. 교환하고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사례를 중심으로 창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개를 키운 경험이 있고 또 좋아하는 여성이에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취업이나 창업까지 가려면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우선 자격증은 일단 취득을 하시면서 취득하시는 과정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좀 배우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가장 좀 쉽게 일단 접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패시터 분야라고 네. 저는 보거든요. 예. 패시터 분야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패시터를 이제 다른 분들의 타인의 어떤 개나 고양이를 일정 기간 이제 임시 보호처 역할입니다. 이렇게 네. 돌봐주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많은 강아지들을 접하게 되겠죠. 강아지나 고양이를. 그러면서 애들에 대한 특성도 파악을 하고 또 견주나 이제 주인들에 대한 특성도 파악을 네. 하고 이러면서 어떤 사업 노하우도 쌓아가시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내가 뭐 자금력도 조금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는 패시터를 뭐 정식 사업자를 내고서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애견 유치원을 네.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창업을 한다든가 아주 작은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패시터는 처음에 사업자를 내지 않더라도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패시터 중개 서비스 사이트 오토 서비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패시터를 구하시려는 분과 패시터를 이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가입을 하셔서 일을 조금씩 해보시면서 이제 노하우를 숙련도 쌓아가시는 게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그 취업이나 창업 성공 사례 있으신가요? 네. 제가 두 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네. 한 분은 50대 중반 분이셨어요. 여성분인데, 네. 2012년도 말이었죠. 그분이 이 경기도 외곽에 네. 그 시에서 그 대형 반려동물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네. 대기업에. 거기에서 계약직으로 이제 샵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본인은 이제 그냥 이 반려동물에 대한 열정을 갖고서 그냥 자격을 취득을 한 거예요. 네. 취득을 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 유통점에서 본사에서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 정규직으로 이렇게 오. 전환이 됐던 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한번 나오셨었어요. 그분이. 네. 50대 중반 여성분이. 네. 네,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마찬가지로 2013년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여성분이 여성분의 남편이 탤런트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고요. 이제 네. 어느 정도 좀 알려진 분인데 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탤런트 일이 되게 좀 힘든 분들은 또 힘드시더라고요. 이제 네. 막 일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막 이러시니까. 근데 그냥 그만두고 좋아하던 반려동물에 대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아내분이 공부를 하셔서 네. 같이 이제 탤런트 일을 그만두고 패시터를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사는 집을 이제 빌라로 이제 개조를 빌라 안을 그냥 뭐 벽지만 이쁘게 바르고 뭐 흰옥기 욕조 하나 갖다 놓고 미끄럼틀을 갖다 놓고 비용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 나중에 점점 유명세를 타서 막 SBS 방송에서도 나와서도 특정 방송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네. SBS 방송에서도 나오고 뭐 부산 방송에서도 오고 신직업인으로 네. 그렇게 이제 알려졌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이렇게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두 분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오래가는 반려동물 관리사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자격증 자체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앞으로 가기 위한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 어떤 분들이 오래가고 또 뭐 오래 일을 하실 것 같은가요? 되게 이게 이제 반려동물 가장 중요한 항상 이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반려동물을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명체다. 네. 얘네들도 격이 있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존중을 해주고 그렇게 대하면 주인들이 그 마음을 다 이해한다. 이 부분을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마음과 이제 열정을 갖고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본 바로는 거의 다 지금 현재 성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지금까지 최해별 강사님 그리고 정우원 이사님과 함께 반려동물 관리사 직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 반려동물 관리사란 직업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을까요? 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반려동물 관리사 이 자격 과정 안에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 만큼 사실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취업을 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맡은 바 이제 본인들 자리에서 이 더 넓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그 자격 취득자분들이 한 4년 동안 이제 나가셔서 네. 많이 자리들을 잡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양적인 그 인력은 배출됐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각 세부적인 어떤 직렬별로 아주 좀 트레이닝을 좀 이렇게 더 기간을 길게 한다든가 이런 전문성을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돼 나갈 것이라고 또 보여지고요. 또 그렇게 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직업을 알려주시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제 직업방송에 되게 이제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되게 이제 좀 뿌듯한 마음이 또 막 생기네요. 이렇게 네. 많이 이제 알려지시게 되셔서. 네, 네. 강사님은요? 반려동물 관리사 활동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런 직업을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면서 두 분처럼 되고 싶어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그녀들에게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에는 강사님부터 해주시죠. 반려동물 관리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람이 많은 직업이에요. 반려인하고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열려 있으니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님도 응원해 주시죠. 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정부에서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렇게 선정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반려동물 산업에 열정을 가지고 진출하셔서 좀 사회적인 일꾼으로서 산업 발전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현장에서 활동 중인 30대 여성 직업인과 함께 생생한 직업 현장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녀의 잡담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